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소회 어떠신지 여쭤봤는데 방송에서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 퇴임하시고 나서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더 하시죠. 그때는 좀 더 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에 좀 그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뭐 비사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뭐 기회 주시면 그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소회는 안 여쭤보고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상법 개정안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직을 걸겠다까지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취지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주주보호 이슈를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정부 의제 가늠자로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의 룰의 문제이자 공정의 문제고, 뭐 소위 이제 보수 내지는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성장이나 효율성 담보의 문제라서 그러려면 이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어떤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경제환경 조성의 핵심은 사실은 결과에 승복하려면 룰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그런 주주보호 가치라는 것들은 룰의 왜곡을 바로 잡아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네. 그 과정에서 경쟁이 촉진하고 혁신을 촉발하자는 그런 어떤 시장주의적 원칙에 따른 거고,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건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환경협의라든가 여러 군데랑 많이 논의를 해봤는데 예. 자꾸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식으로 이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사실 주주총식 의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회사법의 전형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 80% 가까이가 델라웨어주에 이제 설립돼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춘 500 기업 중에서는 한 68% 등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메타, 예. 애플, 뭐 코카콜라, 디즈니, 뭐 맥도날드, 우리가 알 만한 기업들은 다 델라웨어주에 된 건데 예. 그 델라웨어주가 가장 원칙적으로 주주총식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 규준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 해외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운영해달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자꾸 해외에 없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굳이 한국에 도입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고 이머징 마켓이 25군데인데 그중에 이제 지배구조의 어떤 문제점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는 중국이거든요. 사실 그만큼 한국이 되게 많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사실 우리의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시한이 4월 5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중간에 지금 하나,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시절에는 최상목 대행의 이전 발언을 놓고 볼 때 이 개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도 같은 생각 아니었느냐, 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혹시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되거나 방향에서 뭐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월 5일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게 4월 2일 날 상호관세 이슈가 이제 아마 불거질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월 초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해외 투자들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외환시장 수급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등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사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큰 뉴스가 있게 되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사실 저희 경제팀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저희가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신용등급 하향 등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언론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도 그 전에 최근에 사실 22년도 임기 이후에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부총리를 많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추진한 거 뭐가 있냐면 이제 동북아 금융 허브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직접 뛰신 분들이 한덕수 총리와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는 경제부총리셨고 네. 그리고 최상목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당시에는 증권제도과장이라고 주무과장이셨어요. 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뛴 분들을 한덕수, 최상목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최근에도 저도 이제 그런 해외 투자자들 저희가 이제 공매도 재개등과 관련돼서 사실은 좀 또 이슈가 있어서 해외 투자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한덕수, 최상목 이 체제 하에서조차도 만약에 이런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재갈공명이 와도 이건 안 되는 거다 한국은.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련을 많이 버릴 거고 네. 설사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마일드한 버전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그때 나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한국 정부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원칙에도 사실 국제 기준도 그렇고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 어떤 경제 상황을 비추어서도 이게 함부로 우리가 이제 이걸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4월에 지금 금융 외환 시정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 상법 개정을 하면 이게 일종의 충격 완화제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주주 충실 의무 등과 관련된 이제 우리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22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네. 그 의지들을 꽤 신뢰해서 작년 하반기까지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소위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나가시는 와중에도 사실 국내 시장을 바쳤던 건 해외 투자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주보호 가치의 핵심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을 지금 체제하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에서 네. 그럼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그게 네. 결국은 주식시장과 이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기조는 상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손대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저희까지 저희 포함된 태스크포스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어 저희가 추진을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제 기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사실 정부 내에서 유력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이라는 것들이 그런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대기업들이 일종의 그런 뭐랄까 이제 혜택이라면 혜택을 받으면서 대신 또 열심히 이제 기업을 경영해 주었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맞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고려해서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좀 순한 맛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저도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무위가 됐건 기회가 될 때마다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떤 법안이 더 낫냐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상법 개정안이 이제 제가 민주당 쪽에도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이제 국회의원들께 한두 번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선이라든가 진정한 의지는 저희가 믿습니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형사처벌화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충실 의무는 강하게 인정하는 반면 형사처벌보다는 이제 뭐 과징금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민사상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하는 반대 우리는 형사처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당장 그럼 이 사회에서 벌어진 일 갖고 검찰 조사를 받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빨리 추진할 거면 한편으로는 과도한 형사화에 대한 방지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합병이라든가 물적 분할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거나 최소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좀 이제 시장이라든가 국민들께 약속을 좀 해드렸으면 훨씬 더 뭐랄까 안전한 장치였는데 지금 좀 너무 빨리 간 거죠. 아무튼 근데 직을 걸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발언 이후에 그 최상목 당시 대행과는 혹시 좀 관련 대화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어쨌든 자주 뵙는 사이긴 한데 네. 권한대행 이전에는 저희가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 교환을 많이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현안 이슈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부권 자체에 대한 논의는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최상목 대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지금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 특히나 제가 모시는 분들 의견이 어떻나 제가 이제 제 입으로 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네. 어쨌든 자본시장 선진화가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 이제 구조를 바꾼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연금 개혁의 문제 내지는 이제 국가 동정의 문제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유상 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문제와 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나 한은 총재님이나 금융위원장님이나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 안 될 거라고 공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거고 어쨌든. 근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시면 진짜로 직 던지실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가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저희 이제 문서로서 공식 자료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 중에 이제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 등에도 다 보낼 거고 기화되면 그 내용이 뭔지도 또 우리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담론의 장에서 이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일종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치유해나가는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관련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거래소에서 공식 통보된 건 지난 9월인데 그렇죠. 그 전후에도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현상은 5월에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전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직후에 사실 보통은 한두 명 보통 이제 이 조사역 저희가 조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분께 사건을 담당시키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으로 저희가 팀장을 책임자로 해서 팀을 다 새로 꾸렸고 최근에는 원래 이제 4명 단위 팀을 운영하다가 3월에는 사실 또 속도를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5명으로 지금 팀을 넓혀서 지금 꾸린 중이고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계좌라든가 계좌 자금 추적이라든가 계좌 관석 분석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수백 개에 넘는 범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거래소에서 넘어온 어떤 심리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 많이 하시는 이종호 씨 이런 분들은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더 넓혀서 거래소에서 안 온 부분까지도 지금 넓혀서 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자꾸 저희도 정무위에서 지난주에 이거 갖고 많이 혼이 났는데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원희룡 장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지위 고하라든가 어떤 그런 부담을 막론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랑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본인 내지는 그 측의 계산으로 벌어진 계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사실은 관련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조사가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했다 아니면 누구랑 아는 사이다 내지는 어디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게 사실 지금 의혹의 핵심에 이제 중심이 있는 거라 저희는 일단 그래도 감독원이 또 그러고 잘하는 것들이 이제 계좌를 분석하고 이런 재무자료를 분석하는 거니까 저희가 잘하는 거에 영향을 집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원을 늘린 건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정무위에서는 임기 중에 이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임기직 처리라는 게 제가 6월 초기 때문에 이제 5월까지 이렇게 느리다 보면 또 그게 있어서 가급적 4월 중에 지금 처리하려고 지금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4월 중에? 네, 근데 그게 날림으로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가 어떻게 정리하게 되면 증선이랑도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금융위 내에 설치된 이제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랑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신속 처리 절차에 넘어가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검찰이랑도 협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검찰이라든가 증선이랑 협의를 한다 안 한다 무슨 내용으로 협의한다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남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절차를 너무나 당연히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중에 그러면 금감원 차원에서의 조사는 얼추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는 계좌가 수백 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첫 보도는 10여 개였고 그다음에 나온 보도는 200여 개였는데 혹시 200여 개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수백 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근데 여튼 200여 개라고 보도가 되긴 됐는데 저희가 200여 개라고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근데 드리는 말씀은 더 많은지는 어쨌든 관련자와 관련된 예를 들어 이름이 나온 주요 관련자와 관련된 계좌들은 다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그 주요 관련자 이래서 이종호 씨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그럼 예상 질문이었던 것 예상 답변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보면은 이제 이런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 사기적 부정거래라든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어떤 그런 혐의점을 염두에 두고 네. 실제로 그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 행위를 했던 회사 내외부 분들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 중에서 내부 내지는 과거 전경영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랑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층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은 이종호 씨라든가 문제 제기한 분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종호 본인은 회사 내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그게 금전적 내지는 이해관계적 관련성이 됐건 어쨌든 행위와 관련성이 됐건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그 이제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만약에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가 얼마나 차익을 얻었는지는 계속 계좌를 추적해 가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차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계속 타고 들어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주십시오. 원장님이 정무위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이해 관계자의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의원들이 물어보실 때 이제 뭐 누구 원희룡 전 장관이 됐건 김건희 여사가 됐건 그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조사 사항을 엄밀히 말하면 뭐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를 말씀드릴 수 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원래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조사의 특성상 지금은 확인이 됐거나 안 됐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보면 확인된 내용들이 결국은 또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결국은 확인이 안 된 것들이 또 새롭게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돼야 사실은 저희가 그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떠냐를 계속 물으시니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라든가 원희룡 장관, 이종호 씨 등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계좌라든가 내지는 관련자들과 관련 연관성 분석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는 결국 직접 어떤 허위 정보를 유포한 걸로 의심이 되거나 내지는 실제 이득을 받거나 한 것들은 그럼 거기까지 그럼 가 있냐 이거에 대한 사실 답변을 자꾸 요구하시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건 보고 있는 거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물으신다면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로 지금 이익 본 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제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조사라든가 수사의 문제는 저도 수사기관도 있어 봤습니다만 이게 정말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한 걸 한번 확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장관과 연관성 있는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무위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는 연관됐다라고 확인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그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연관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이게 저희는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장 교란의 이슈, 불공정거래 이슈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결국은 중요한 정치적 인물이라든가 상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 내지는 의문을 제기하시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것도 이제 하도 공격을 받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러 가지 뭐 여당 야당 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라든가 그 정치 테마주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분들이 누굴 만났거나 어디 가서 강연한 일들은 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를 할 때 그분들이 정말 그 예를 들어 뭐 어떤 무슨 뭐 펀드에 연루됐다 내지는 어디 회사랑 연루됐다 이걸 너무 단정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그 의혹 없이 보도록 다양한 계좌라든가 문제제기 사항을 계좌를 많이 보지만 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그게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해서 혐의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의 또 편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래서 증거가 나와야 말씀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엄밀히 따지면 증거가 나와도 원래는 조사 상황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수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은 그런 측면에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상법 개정안 질문과 요거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직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른바 단정어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저런 발언이 혹시 좀 의도된 발언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부토건 건은 하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라서 제가 이제 의도해서 답변했다고. 저도 거꾸로 그 얘기도 했지만 또 이 삼부토건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에는 금감원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감사원이 됐건 누가 됐건 결국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사항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정부에 임명된 사람이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제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감독원장으로서 내지는 이제 시장 수호자로서 그 직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직을 거겠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시장과 국민들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어떤 표현의 방법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정말 제 보기에는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시장 개혁이 안 되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지금 왜곡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말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삼부토건을 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말고 아까 이종호 씨 얘기를 하셨길래 이종호 씨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혹시 흔적은 찾으셨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중에 이렇게 다 들어놓고 볼 때 어쨌든 혼 안 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K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지금 그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3월 19일 날 이 전 부서를 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부서도 있고 금융시장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불공정거래 조사하는 부서도 있고 내지는 전체 이제 자금시장을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개 이제 국들이 있는데 그 부서를 전체를 묶어서 지금 TF를 만들어가고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전사적으로 지금 이 건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약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 이제 소위 이제 MBK 등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고려원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어. 근데 되게 긍정적인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게다가 또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 사바나에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지만 하이에나도 있고 다양한 생태계가 사실 있어서 이 전체가 유지되는 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막상 저희가 이걸 내용을 보고 정무위에서 상황을 봤더니 저는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실 이제 최근에 4천억 규모의 그 ABS-TV 그러니까 그 이제 카드 구매 전용 카드로 매입한 그것들이 저기 좀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4천억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통상의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상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변제가 안 되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융채권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변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지금 변제한다는 건지 5년 후에 변제한다는 건지 10년 후에 변제한다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단기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단기 변제가 안 된 경우에는 사실은 기간의 손익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 채무자의 다툼이 아니라 채권자들끼리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갖고 싸우게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핑크빛 약속을 날린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고통 부담 없이는 사실은 이게 변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니까 그때 지금 엄벌의 오줌 누기로 약간 심하게 하기면 제가 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여쭤볼 게 조금 더 있는데 혹시 저희한테 한 10분 정도만 더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잠깐 여기서 그럼 전국 저희가 유튜브 연장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여기서 잠깐만 끊고 한 최대 10분은 안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뷰 진행되다가 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MBK 얘기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지금 검사는 거의 초입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회생 신청 즈음한 상황부터는 이제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홈플러스 자체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금융 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채 성격의 이제 시장 조달 자금들인데 그런 것들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것들은 계속 좀 꽤 오랜 전부터 봐왔고요. 네네네. 다만 지금은 이제 지난주 정무위에서 문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정말 불법이라든가 뭔가 이제 탈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그렇죠.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MBK가 약간 당장 그 공공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러저런 약간 뭐 제가 보기에는 공수표를 날리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단체 그러니까 ABS-TV가 지금 4천억 정도 규모인데 사실은 이게 원금 보장한다고 하지만 4천억 그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으면 회생 신청을 안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럼 원금 보장한다는 게 다른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회생 신청정 채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동결이 되는데 이제 실제 계속과를 위한 상거래 채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변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상거래 채권과 원금을 같이 변제를 비슷하게 취급을 해준다는 의미는 빠른 시간 안에 변제를 해준다는 말로 시장에서는 들을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언제 변제한다는 얘기를 사실 MBK가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변제를 할지 말지 그리고 그 재원을 뭘로 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을 뭐 내지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보면 다 앞에 여러 가지 걸 숨기고 얘기한 거라서 네. 사실상 그 의미를 다른 의미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시장에 오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관 전문 이런 분들은 다 회계사 변호사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회생 절차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말로 툭툭 던진다는 건 그건 다 의도된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거꾸로 그게 이후에 회생 절차의 진행이라든가 내지는 금융채권 내 조정의 문제 등에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고 사실 최근에 저희가 태형건설 워크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이벤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그래도 태형건설 워크아웃을 믿어주고 태형의 대주주를 믿어준 것들은 대주주들이 고통분담을 해주시고 과거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국 기업들을 국민들이 신뢰해 주신 건 그때마다 사실 우리 기업의 그룹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통분담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뭐 공과가 있지만. 예. 근데 사실 MB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그런 행위인 건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실은 연간 수수료를 이제 GP라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GP라는 것들은 이제 꼭 거기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네. 그 수수료의 금액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에다 공을 하나 덧붙인 거란 말이에요. 공을 하나 덧붙인 예. 거기다. 근데 결국 그 정도의 이익을 굴리면서 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 대기업들의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 못지않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실은 이제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좀 불신이 계신 거고 그 불신을 저희도 똑같이 갖고 감독 당국에서 똑같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말은 솔직히 못 믿겠다는 거죠. 저희 그래서 사실 검사라든가 조사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 왜 자구 노력 한번 안 하고 바로 법원으로 갔느냐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사태가 커지니까 그때 가서 뭐 이거 변제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건데 그럴 요량이었다면 법원을 달려갈 이유도 없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어쨌든 회생 신청의 배경이라든가 동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거는 똑같이 예.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예.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그 말씀에 좀 묻어 나왔는데 그 사모투자펀드 제도 문제는 좀 손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국타이어 때부터 해서 최근에 고려연까지 해서 과거에 이제 기간전용 사모펀드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경기 변동성 과정에서 이제 뭐 산업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게 덩어리가 큰 것들은 뭐 그리고 게다가 또 여러 가지 구조상 일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기 어려울 때 기간전용 사모펀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브릿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왔고 한국의 어떤 경제의 재편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네네. 근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구조 대상 기업이 됐건 채권단이 됐건 누가 됐건 서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고려한 사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면 일종의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금은 많이 풍부한데 어떻게 보면 투자거리들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판단하신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갈등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전에는 사실은 이런 류의 것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도를 설계한 거라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금융이랑 감독원이 공동으로 해서 저번시장연구원에 이 이제 소위 이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라든가 영향력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인데 곧 그게 이제 결과가 좀 나올 거고요. 저희도 꼭 이제 용역과는 또 별도로 이게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제 우리 국민들과 이제 시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모펀드 자체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들은 당장은 사실은 이제 약간 시원할지 몰라도 조금 이제 이 어떤 시장 전체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약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게 잘못한 사람은 MBK이고 잘못한 사람은 MBK에 있는 최상위 의사결정권자 몇 명 내지는 거기에서 소위 기술자로 이제 이런 잔재주를 부른 몇 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뭐 어쨌든 책임이라면 책임 내지는 진실규명은 최대한 세게 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반성적 뭐 반성이 됐건 자구 노력이 됐건 그런 것들은 최대한 물고 왜냐면 이게 다 뭉뚱그려서 어떤 제도자라든가 집단을 일괄해서 비난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과들이 있기 때문에 MBK에서 잘못한 사람들 내지는 잘못된 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제도 자체를 사실 부인한 건 좀 이제 나눠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로 지금 물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제가 다른 건 삼부토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예민한 사건은 뭐 저희가 이게 어쨌든 법적 책임을 최고로 묻고 이제 법적 책임이 있다면 그 어떤 책임의 수위가 되게 높아져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감에 있어서는 또 너무 또 이제 약간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엄정한 조사 내진 처벌의 뭐 어떤 그 단죄의 필요성과 이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균형감 있는 이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은 좀 다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거는 조사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긴 거긴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게 6월 초에 있을 회생 절차의 그러니까 회생 계획 인가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와 관련이 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자기들은 경영권을 유지하고 거꾸로 이제 몇 년 지나갖고 그 경영권을 이제 채권자들의 고통 본 다음에 경영권을 유지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데 팔아갖고 또 거액의 수조 단위 이익을 보겠다는 게 이제 그분들의 플랜 같은데 이런 이 정도 수준으로 본인들의 어떤 경영 실패라든가 과도한 차입 내지는 그 과정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너무 빠른 어떤 이익 회수 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통 분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들한테 무리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건 저는 부적절한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저희도 검사 결과라든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을 금융위랑 협의해서 회상법원에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뭐 당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제 바로 재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금융위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변동성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중단돼 있다가 전면 재개가 되는 거. 사실은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됐고 그 전에도 이제 일부 종목만 공매도가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부터 따지면은 전부 재개는 되게 이제 수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지금 있는 일이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변동성 제어 장치를 해갖고 이제 공매도 이제 통제라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종전보다는 좀 더 넓게 봐갖고 변동성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100을 봤다면 지금 한 50 정도만 커지면 일단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당분간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과도 소통하고 투자자들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약속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어제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자를 소집을 했던데 혹시 대출금리 조정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걸까요? 근데 금리 자체를 저희가 이제 금융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은행을 상대로 금리 자체를 뭐 올리라 내리라 몇 퍼센트를 올리라 내리라 이렇게는 저희가 안 되죠. 시장 개입은 안 해요. 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은행 구조 자체, 은행 산업 자체가 사실 독과점적 구조인데다가 구조 자체도 독과점적인데 이제 그 대출의 구조 상황을 보면은 누가 일단 어떤 은행에서 이제 주담대라든가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락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기 어려운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은행들도 이제 자기들 이익 맥시마이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거나 내지는 쏠림 있게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지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인상 인하에 따르는 이제 시중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토제 이슈 때문에 이제 워낙 이게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거지만 저희가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이 정례적으로 은행에 이제 여신 담당자들이랑 모여서 상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제의 금융의 점검을 너무 이렇게 좀 크게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또 퇴임 후에 다시 뵙죠. 예, 불러주시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했습니다.